1946년 화순 탄광 사건을 극화한 역사 팩션 뮤지컬 화순 1946. 올해는 100여 명의 배우들과 30여 명의 스태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정신에 따라 티켓은 판매하지 않으며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텀블벅에서 화순을 검색하세요. 그럼 9월 8일 저녁 8시 광화문 북축광장에서 만나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백남기 어르신 그 당시에 그 살수처럼 물을 쏠 때 발로 쐈다는 거예요. 발로. 엑셀레터를 지금 밟으면은 끝없이 나오는 거 있잖아. 정밀 타격한 게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박주민 의원이 밝혀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살수차가 기능이 많아가지고 디지털로 수압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식으로 풀로 밟아서 그러니까 오토크루즈 컨트롤로 갈 수가 있었어. 80km로. 근데 수동식으로 바꿔놓고 이빠이 100km, 120km로 눌러 밟으면서 물을 쐈다는 거지.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현장에 있었고 12일 날 저도 이제 바로 옆에 계셨잖아. 청문회 증언하러 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살이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미리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할 걸 한번 되새겨 보면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핸드폰에 들어있는 영상이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백남기 농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영상입니다. 그냥 보도블록에 서 있는 사람을 추적 발사합니다.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위험 요소가 없는 경찰을 위험하게 행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차벽을 등을 돌리고 있는 시민을 향해 추적 발사합니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을 얘기를 해보면 백남기 농민은 앞으로 나와 있고 경찰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차량을 당기는 밧줄의 주력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주력 세력이었다면 그 주력 세력을 향해서 물을 쏴야 힘이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남기 농민을 추적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이빠이 악셀레터를 밟은 상태에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죠. 마치 게임하듯이 즐겼다. 발사한 놈은. 그게 팩트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캐릭터 잡아먹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맞췄어요. 멀리서부터 쭉 최대 압력으로 물을 끌고 와가지고 맞췄다고. 그럼 얘가 발을 뗐으면 이제 넘어뜨렸으니까 수압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몇 초 동안을 쓰러진 사람 위에 똑같은 압력으로 발로 밟아가면서 계속해서 물대포를 쏜다. 이건 뭔 얘기냐면 넘어져서 저항을 할 수 이미 다쳤을지 모르는 사람은 인지하고도 거기에다가 계속 악셀로 발을 밟아서 물대포를 그것도 체류액이 가득 들어있는 그 하이타이 곡물 같은 그 허연 물대포를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쐈다는 거예요. 백남기 농민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대포를 강하게 밟았을 때 핵심이 그런 겁니다. 7m 있을 때와 13m 있을 때 15m 있을 때 이게 지금 수압이 달라요. 그러니까 15m나 13m가 있을 때는 그 살포하듯이 물을 시위대한테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몸에 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7m 정도면요. 수압이 가장 센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수압이 가장 높은 상태를 겨냥해서 사람을 겨냥해서 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겼다는 거죠. 게임하듯이. 그래서 이 원래 살수차 안에는 뭐 안전 규정 같은 게 있대요. 3000rpm 이상 올리지 마라. 기계가 아예 뽀개진다는 거야. 기계 안전에 위협이 간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한테도 2000rpm 미만으로 쏘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2800 이상의 rpm으로 그걸 계속 쏜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구하려고 옆에 달라붙는 사람한테도 계속 쐈다고. 그건 동영상으로 남아있잖아. 요는 그 상황을 운전했던 사람은 실제 이 물대포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자도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냥 일반 운전하는 일종면허 소지 이외에는 이 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작을 할 수 있는 요원도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보기로 막 쏴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안전에 대한 거는 애초에 교육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조작을 했다는 거야. 그거 악셀레터를 이제 고정시켜서 더 못 받게 만들었는데 그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밟았고 그다음에 그 안전장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한 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봤듯이 북미 전 국회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희생자를 하나 찾아서 반드시 희생자를 만들어야 할 필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을 만들려고 일부러
추적 발사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공개한 걸 보면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도블록에 경찰을 등지고 있는 사람을 쏠 이유가 없죠. 사람한테 이 살수액이 그냥 나는 물대포라고 하지만 물이 아니에요. 우유야, 우유 색깔이. 네, 저도 거기 근처에 있었어요. 그 허연 색의 물들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쏘는 데까지 멈추지 않고 20분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구급차가 왔을 때 구급차에까지 계속해서 쏴댔다고. 구급차 문짝에까지. 그럼 뭐야? 구하지도 말라는 거 아니야. 구하는 구조 활동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너도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차가 실수로 운전 조작 미스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 그건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 자식들은 그 차로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20분 동안을 깔아뭉갠 거나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 자식들은.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었다고. 그렇죠, 있었다죠. 그 정도 수압이면 사람 죽어요. 우리가 그냥 샤워기만 물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압이면 죽는다고. 죽는 거 알면서 쐈다고요. 그러면 이게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살인이죠. 누군가가 필연적으로 하나 죽었어야만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송 작가 말이 정답이에요. 차로 사람 깔면 죽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 알면서도 왔다 갔다 해버린 거예요. 자, 신비님이 거기 청문회 나가시죠? 예. 12일 날 아침 9시에 나갑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역사의 산증인과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바른 말씀 하시다가 또 위증죄로 13범 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16범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정과는 본장이지.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207만 원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박수 한번 쳐. 진짜 난 박수.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 진짜. 그러면 다음번 벌금으로 쓰세요, 그 돈은. 또이또이하죠. 그렇지. 쏟아 부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여기까지는 알아. 마카 산삼 말하는 거 아니야? 더 있어?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녹용의 효능은 일단 검색해봐.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그렇지.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re.com. 이런 회사는 상줘야 돼. 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반성문을 쓰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랑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가 반성합니다라고 반성문 쓴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재수 씨가 우연한 사고로 자살을 당하셨는데? 저는 이 사건이 이틀 만에 갑자기 자살로 처리돼서 의혹 없이 그냥 끝난 걸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요. 투신을 했다는 그 교량하고 발견된 교량하고는요. 물이 거꾸로 흐르는데요. 그러니까 투신한 사람이 1km를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가다가 익사하지 않은 이상 일상적인 익사체가 거기서 발견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뭐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은 가끔 어느 시점엔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이한류가 발생한다는 희한한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든 정부가 밝혀야 되는 부분이거든. 한 이런 내용이 아예 안 나온 상태에서 집안의 동생의 부인이 자살을 했다.
라는 식으로 위협이 가는데 저는 그때 바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얘들이 전공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보여주기를 하는구나 슬슬.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미리 던져준 거 아닌가? 라는 심각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벌 총수의 부인이 죽었으면 치정 관계가 있다든지 재산 관계가 있다든지 뭐 온갖 종류의 더군다나 요새같이 이슈를 돌려야 될 입장에서는 얘기가 많아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그 박근혜 오촌들의 그 살인사건이랑 똑같은 거야. 이틀 만에 유서가 있으므로 자살이 확실하다라는 걸로 경찰이 종결을 시켜버렸어. 과연 이 내용이 연관이 없을까? 이게 단순히 찌라시가 얘기하는 음모론의 일종일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짝 쫄은 것 같아. 예, 어쨌든 예상대로 우리 방송 이 앞에 예상대로 조선일보가 손들었죠.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병우하고 조선일보 전면전 그리고 여기에 조선일보와 극우 세력들에게 다음에는 절대 정권을 넘기지 말아야 하겠다는 보수 세력들의 응집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의 자본이 결탁에 돼서 조선을 선두에 세워서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조선이 손드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요일 날 오늘 한 방이 없었으면 조선일보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더 이상 한 방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국회에서 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비박계까지 쿠데타를 성공하는 걸 조선이 보고 있었죠.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줄소환시켰죠. 줄소환시켜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와중에 죽었죠. 조선일보 가계도에 이 부인의 이름만 유일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미궁의 인물이었는데 그렇죠. 이성이 죽은 거예요. 예. 진짜예요? 네. 근데 아까 송 작가 얘기가 언론상에는 뭐 가족관계와 금전관계를 토로하는 유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러는데 사람이 죽었다면 아까 송 작가 말이 그랬잖아요. 왜 죽었는지는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음모론으로 가는 건데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신변 위협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그런 측면 때문에 그게 어떤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냐. 나는 한편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조선일보의 사장은 방상훈이고 그 동생인 방용훈이 코리안 호텔 사장이거든요. 그렇죠. 방상훈이 자기 이제 직원들에게 그 메일을 돌려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그 송희영 주필이 로비를 받고 한 것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측면이 단순하게 청와대의 싸움에서 졌다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은 털골 털고 가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들 반성할 건 반성하고 반격하겠다는 뜻인지는 지금 예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무조건 어떤 반성문이 아니라 반성문이라고 보여지는 임직원한테 보내는 메일에 송희영 주필 같은 사람들처럼 로비를 받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언론으로서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지점 때문에 저는 그 조선일보가 아예 손을 들었다고 아직 단정 내리는 건 좀 힘들다. 저는 이렇게 봐요. 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잘 했는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어쨌든 자체 비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월요일 날 한 방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가 없는 한 방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봐? 네, 들어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지 않겠는가. 만약에 귀국하면서도 추가 한 방이 없으면 사실은 방상훈이 꼬리 내린 거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싸움을 끝나지 않는 싸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 뒤에는 그냥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차기 미래 권력과 이 나라 자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떻게 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는 한 방이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박근혜가 없는 한 방은 그냥 난투극밖에 안 되거든요. 박근혜가 있어야 지금 한 방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박근혜가 귀국하는 8일인가요? 이 정도 이제 귀국하면 추가 한 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때 추가 한 방이 없으면 꼬리 내리는 거다. 지금 내년 3월에 지금 종편 제어가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만약에 종편 제어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조선은 거의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종편은 간단하게 신문사 문 닫는 거하고 달라요. 종이신문은 완전히 그 하락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확장성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하기도 힘들어. 맨날 자전거나 이런 걸 걸고 현찰 주고 확장하기가 좀 힘들고 자기들도 원래 종편을 그 허가를 냈던 첫 번째 목적이 지면에서 TV 매체로
옮겨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이게 허가가 안 나면 이제 조선일보 그룹 전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건 그렇죠. 맞죠. 휘청거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코리아나 호텔의 지분 구조가 사실은 동생인 방영훈 씨가 사장으로는 돼 있지만 지분이 30%고요.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지분이 40%예요. 실제적인 대주주라고. 실제 오너의 가족이 일종의 자살을 통해서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희한한 거 차량은 방화대교 쪽에서 발견됐어. 근데 방화대교 쪽에서는 아예 수색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 사람이 차가 발견돼서 뭐 자살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 근처를 뒤져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수색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이 그것도 상류에 있는 공사장 소장이 우연히 지나다가 시체를 발견해서 바로 신분 확인이 돼버리는 이런 희한한 총국이 벌어졌는데 이틀 만에 끝났어 수사가. 정상적인 발인이나 부검도 거치지 않고 유서가 있어서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RCS랑도 비슷하고 모든 개념에서 지금 이 정부 안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내용하고 왠지 모르게 느낌이 쎄하게 비슷해요. 미치겠네 진짜. 근데 어쨌든 한강에 투신하면 대부분이 그 공사장으로 걸려요. 제 친구가 거기서 이제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공사하려고 섬을 만들잖아요. 여기에 다 걸린대요. 아 정말 끔찍하다 하대. 근데 조선일보가 지금 하는 게 큰 바람이나 큰 폭풍이 불 때 나무처럼 서 있다가 잡초로 이렇게 딱 변해가지고 고개 숙이는 그런 느낌인데 조선일보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이기는 놈 편. 만약 조선일보가 진 게임으로 이제 완패로 끝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배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조선일보를 다루는 법을 우리가 배운 거야. 명목상은 만약에 조선일보 쪽에 두 손을 든 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정편 때문이거든요. 정편밖에 없어요. 맞아. 정편 제어가 한 5년 좀 남았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까지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산을 해봐도 조선일보는 정편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제일 커요. 그럼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55세 부인 이모 씨가 남편하고의 어떤 뭐 관계나 이런 부분 없이 이 사람도 재벌 부인이면 재산 부분이라든지 뭐 상속이라든지 많은 뒷얘기거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신상조차도 어느 언론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지난번에 롯데에서 죽었던 그 사람하고도 너무 비슷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패턴이. 롯데 부사장? 응. 부회장이었죠 그때. 이인원 씨. 그때 69세의 부회장이 죽어서야만 롯데에 대한 수사가 그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이것도 마치 어떤 연결고리처럼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걸 때려보면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의 죽음에 대한 걸 때려보면 제일 많이 기사되는 검사는 코리아나 호텔에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다. 하는 내용이고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죽었네 조선일보 망조들었군. 김대중 정부 때 동아일보 사장 부인 자살하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도 훅 갔지. 이 내용이 계속해서 따라붙어서 돌아다녀요. 이건 뭔 구조야? 협박이야 뭐야? 기사에 대한 본질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런 옛날 기사들이 계속 붙어서 따라다니니까 검색되는 게 없어 본 기사는. 이렇게 조선이 피해를 입어도 정편을 얻잖아요. 얻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를 지키는 건데 사실상 지금 조선일보 영향력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예, 2%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정편이 갖고 있는 앞으로 수익 사업인 거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력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인지 아니면은 일단 몸을 낮춘 상태에서 훗날을 기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뭔가 미심쩍은 구석은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어쨌든 밤의 대통령과 낮의 대통령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촉발. 지금 새누리당 김진태까지 나서서 지금 공격하고 인창지 팬티까지 벗어가면서 지금 싸우려고 지금 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이 그래도 꼬라지가 있지. 이 정도 죽을 거냐. 그래서 저는 이 기점이 다시 재반격의 기점이 박근혜가 국내에 귀국했을 때, 방한했을 때, 귀국이 아니죠. 방한했을 때 한 방 날릴 거다라는 것이고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다. 예.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비한 놈들은요. 예를 들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몸을 낮추지만 만약에 저쪽이 권력이 없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또 물어뜯어요. 그럼요. 이게 잠복해 있는 일종의 무슨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놈 네. 또 모르죠. 종편 제어가 승인 받으면. 이게 재밌는 게 롯데에서 이인원이 어떤 역할이었냐면요. 신씨 일가들을 제외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평사원 출신이고 그렇죠.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은요. 방씨 일가를 제외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위치들이 다 비슷비슷해. 그런 사람들을 어떤 코어로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
실제 귀족들은 못 꺼내리는 거지. 뭐 그런 측면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거지. 근데 자살 사건은 이게 꼭 우리나라는 꼭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자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적인 뭔가 있어서. 근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 해결 과정을 보면은 말도 안 되네요. 아까 송 작가 이야기 중에 하류 쪽을 흐르는 한강은 경사진이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요. 그렇다 보니까 왜 중간에 보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살짝 돌기는 해요. 지금 언론에서 나왔던 그 정도까지 도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심쩍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차가 서 있는 장소는 조사를 아예 안 하고 당연히 그 밑부터 조사를 하는 거지. 엉뚱한 데 가서 시체를 건져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상 의혹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죽이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착한 거야, 마음이. 얘들은 우리의 상식을 최근에 완전히 뛰어넘어주고 있어. 아니 생각보다 되게 착해, 푸너님. 착하니까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착하다고 순진하다고 생각보다. 바보 같다 이거지. 모질이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약간 멍텅구리. 지금 여의도 쪽부터 한번 세봅시다. 여의도에 원효대교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긴 다리라고 하는 마포대교 있고 그다음에 서강대교 있고요. 그다음이 양화대교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성산대교, 가양대교, 방화대교, 행주대교 이게 하루 쪽으로 가는 순서거든요. 네. 어디서 투신했다고? 가양대교에서. 가양대교 투신했는데 어디서 발견됐다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김포 건너가려고 짓고 있는데 말이야. 그럼 그 사이가 어디 사이예요, 그게? 행주대교 지나서 방화대교에서 투신을 했고 가양대교 인근이라고 발표를 했으나 실제로는 월드컵대교 공사장 쪽에서 발견된 걸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방화대교에서 차량이 있었어. 그러니까 방화대교에서 뛰어내렸을 것으로 봐. 그럼 방화대교에서 뛰어내렸으면 아래쪽으로 여의도 쪽으로 흘러가야 되잖아. 근데 그보다 위쪽에 있는 가양대교 쪽에서 발견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가양대교에서 200m 하류니까 약 있잖아. 2km를 떠밀려 온 거야, 상류로. 네, 맞아. 1km 이상을 떠밀려 올라온 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워낙 하류라서요. 물이 밑으로만 내려가지는 않는데 그렇게까지 올라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할까? 하류가 여기서는 물살이 세요, 한강은. 그래서 기사가 바뀌었네. 기사가 바뀌었어, 지금. 그리고 가양대교 하류 200m로. 그래서 기사가 바뀐 거야. 바뀐 거야.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렇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월드컵대교 공사장 인부가 소장이 발견했다는 게 원보였다고. 일보가 중요해. 모든 사건은 일보가 중요해. 조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그 중간 강변에서 사람을 떠밀어 넣고 차량을 갖다가 방화대교 쪽에다 갖다 놓은 거지. 이게 흘러서 김포 있는 데까지 흘러 내려가서 발견될 걸로 예상을 했을지 몰라. 왜냐면 이게 너무 빨리 발견된 거야. 새벽 1시에 1일날 새벽 1시에 신고를 했어. 어떻게 알고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 1시에 차량이 사람이 비어있다고 신고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하류에서 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10시에 발견됐으니까 딱 하루하고 9시간 35시간 만에 발견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럼 35시간 동안 얼마를 흘러갈 수 있냐를 계산해 봤을 때 얘들 생각으로는 아마 일산 지나서 어디까지 갔거나 그 이전에 시체를 찾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의외로 물이 너무 안 흘러갔던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찾을 시점보다 차를 갖다 놓은 시점이, 그러니까 범죄 장소를 숨기려고 했던 차를 갖다 놓은 시점이 너무 가까웠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체가 역으로 흘러 올라온 것처럼 발견이 돼버린 거야. 혹시 그 정아 씨, 네. 만약에 본인이 자살을 했다고 쳐요. 가족들이 글자체를 몇 개를 갖다 놓고 찾으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가족들이? 자기 손글씨를 알아? 아니 못 찾을 것 같아요. 요즘에 손글씨들도 많이 없고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손글씨 안 써본 지도 이렇게 끄적거리는 거 말고 정식 편지 써본 적이 내가 보기 몇 년 지났는지 모르겠어. 아마 우리 마누라도 내 손글씨를 잘 모를 거야. 우리나라는 일국의 대통령이 자살을 해도 A4지 반장 분량의 유서를 모니터에만 남기고 가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손글씨를 써주면 정성을 봐서 썼다고 무조건 믿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자살 사건이 다 유서가 발견됐다고 클리어거든요. 도대체 내가 유서가 발견이 되면 이게 내 글씨인지를 누가 증명을 하냐죠. 내가 20년 동안 최근에 어디 가서 은행 가서 사인해 본 적도 없는데 글자 써본 적도 없는데.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상황이 있어. 어떤 형사가 의심을 좀 갖는데 됐어 임마. 여기서 그냥 사건 끝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어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맹세하세요. 김어준처럼. 자살하는 일은 없어요. 나는 사고 당할 예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 방송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비한테 갈굼을 막 당한 다음에 그게 너무 괴로워서 죽었어. 근데 그런 내용이 내 글씨 비슷한 놈으로 들어갔으면 나는 그냥 자살인 거야.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약해서요. 푸른 나무랑 싸운다고 해도 쟤를 칼빵을 100방씩 놔서 죽일 만큼 그렇게 복수심이 강하지 않아요. 그것도 애정이죠. 어떻게 그걸 100번을 이루고 있어? 와, 진짜 성실하다. 박근혜 오촌들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워낙에 많은 의혹들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쟤네들은 뭐든지 다 음모론이다 하실 텐데 합리적인 추정,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니까. 세상의 모든 이런 기승전결이 납득이 되면 의심 가질 일이 없어요. 아니, 의심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다 음모론이라는 하는 이름으로 한쪽에 싹 몰아줘 버리지. 그러면서 그들의 합리적인 의심 제기를 퀄리티를 확 떨어뜨리지. 그런 스킬이지. 하여튼 이 부인에 대한 거는 평소에 지병은 없었는지, 누군가의 재산 다툼은 없었는지, 후에 유산은 어떻게 남기고 가기로 하고 했는지, 주변 식구들이 이상한 낌새, 뭐 이런 것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 스토리 라인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걸 물어보면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알아? 그 정신적인 지병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뭔가를 남기지도 않고 갔다 이런 식으로 쉴드 쳐버리고 끝. 그리고 나는 이게 자살을 선택하는, 물론 이분이 번개탄을 피우면 더 우습기는 하지만 59세 먹은 아줌마가 차를 몰고 가서, 그것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서 강물에 투신을 한다? 아,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아름답지가 않아, 모양이. 나 같으면 호텔 펜트, 안 돼! 이 얘기하면 위험해! 어차피 베리멈이니까 확 할까? 나는 뉴욕 그 맨하탄 한가운데 제일 비싼 호텔에 로얄 스위트 룸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을 온갖 미녀들과 온갖 향응을 다 즐긴 다음에 거기서 고통스럽지 않게 맛있는 약을 먹고 거기서 현장에서 죽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내 스스로 죽을 마음이 없어. 어쨌건 뭐 고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어쨌건 이 정부에 있어서의 죽음은 너무나 석연치가 않다는 말씀은 꼭 드려보고 싶고요. 참 많이도 죽는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이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재수인 55살 이모 씨가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와 고양소방서에 따르면 이 씨의 시신이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가양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인근 교량 공사 현장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씨가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에서는 이 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의뢰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를 지금 대적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윤창중입니다. 충분히 급이 닿는 사람입니다. 박원순을 저격하기 위해 강용석이 나선 것보다는 훨씬 매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얘들은 같은 급이기 때문에. 아, 강용석은 이제 좀 지겨워. 아니, 사실 그때는 강용석이 뭔가 이뤄낼 것처럼 보이는 기대주였지. 이런 측면도 있어. 조선일보 편을 들 것인가, 박근혜 편을 들 것인가 하면은요. 사실은 우리의 주적은 박근혜지만 권력은 영원하다 이야기하는 거는 조선일보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 손을 딱 집어넣고 조선일보를 죽일 것이냐, 박근혜 정권을 죽일 것이냐 생각을 하면 조선일보를 죽이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다. 어차피 뭐 둘 다 죽이지 뭐 굳이 골라서 아니. 죽이나? 정권을 바꿔도 차기 정권에 있어서 폐악질은 조선일보가 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가 진짜 권력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얘라고 답을 하죠. 대통령은 비정규직이에요.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그들의 권력을 옹이하고 전파하는 맨 앞에 천병으로 서 있는 애들이 조중동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맏형격인 조선일보를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윤창중 편을 들게 되는 묘한 사태.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엄마 부대의 박수를 열렬히 받으면서 컴백 행사를 했죠. 엄마 부대가 대거 참여를 했고. 거기에 또 엄마들을 부르냐? 이 엄마 부대의 주인이 누구죠? 아, 바로 이게, 뭐. 예,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부대가 동원됐다라는 얘기는 윤창중의 컴백을 윤창중의 누나가 알고 있고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서 윤창중이 팬티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쁜 언론들, 부패 언론들, 기득권 언론들이 자기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 개혁을 천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와, 이 대단한 프레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이렇게 봐. 조선일보가 지금 한참 청와대와
등을 지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싸웠잖아요. 윤창중은 타이밍을 본 거죠. 그렇죠. 박근혜 정권의 실정 이야기할 때 뭐 거학 부정선거 이러는 거는 조선일보가 못 건드려도 지금까지 보면은 윤창중 같은 정말 가십거리가 왕창되는 기사 같은 거는 엄청나게 때려준단 말이야. 지들도 언론이라고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권력의 핵심 구조는 못 건드리지만 윤창중 같은 피레미가 그랩 해가지고 알몸으로 뭐 인턴 사원을 뭐 어떻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윤창중 입장에서는 조선일보 같은 이런 그 주류 언론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 쌓여 있는 거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윤창중은요 같은 조중동이 아니고 저쪽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주류에 속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어떤 결이 안 맞는 부분 훨씬 더 경원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던 조선일보가 박근혜랑 싸우고 있으니까 때는 이때다 자기도 숟가락 하나 딱 얹어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를 더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누나 사단 애들이거든요. 윤창중의 누나 사단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또 얘 컴백할 때 엄마 부대들이 엄청나게 동원됐거든요. 거기에서 어쨌든 자신의 성추행과 관련해서 이거는 기존 부패 세력 언론들이 나를 모함한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썩은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정신적 독극물이라는. 예. 네. 부패 세력보다도 더 강력한 멘트를 던졌는데, 참 이게 여기에 있어서 그 얘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논리가 궁색한 게, 시효 3년이 지나도록 미국 당국이 나를 소환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턴 학생에 대한 피해나 보상이나 사과 어떤 것도 없이, 실질적인 조사도 없이 단순하게 미국 당국이 나를 안 불렀으므로 나는 무죄다라는 논리를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요 뭐요? 아니 이게 뭐 이 나라에선 이 논리도 통하는가 보지. 아니 그러니까 어떤 놈이 우리 녹음실에 와가지고 마이크 하나 훔쳐갔는데요. 사실 훔쳐가는 건 범죄지만 내가 걔랑 이야기하느니 짜증나고 만나서 뭐 하는 게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를 지가 스스로 무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잖아요. 미친 새끼다. 그 논리가 그건 논리가 아니지. 법적으로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남아있는 게 뭐가 도덕적인 유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그 어벤져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제주에서 맹위를 떨치고 계신 공딸범이신 또 수창님을 모시고 거기에 털주로 유명하신 정운택님, 그리고 막말과 함께 성희롱으로 일세를 풍미하셨으나 지금은 쓰러진 방송인이 된 강용석까지 모여가지고 쓰레기 어벤져스를 딱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박근혜 사단을 막 띄우고 다니면서 박근혜에 대한 칭송과 조선일보에 대한 혁파를 졸라리 열심히 해주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쓰레기는 정말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구나 하면서 느낌이 확 올 텐데, 흥행이 될 텐데. 아니지. 나 같으면 그렇게 사용 안 하겠다. 그럼? 중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온갖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미역바지 문제가 되면서 한쪽 이슈 가리잖아요. 진짜 중요한 뉴스는 사람들 별로 관심 없잖아. 윤창중이 틀판 기념회 요거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감히 어디를 나와 이 개새끼가. 죄진 건 맞지만 그렇지. 이슈 가리기에는 딱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어벤져스 쓰는 거야. 근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아까 푸나님 얘기한 대로 진짜 윤창중이 주장한 게 진짜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와대 내의 권력 싸움에서 밀린 조선일보가 길들이기 쉬운 사람이 청와대에 대변인으로 앉히기 위해서 누군가가 정말 윤창중이 주장한 대로 나는 이게 서비스하는 사람인지 알고 그냥 문 열었다, 팬티만 입고 이렇게 주장한다란 말이죠. 성희롱 한 적이 없다. 실제 이렇고 윤창중을 비주류이죠. 언론계에서는 비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략을 누군가 구맸다면. 아니 뭐 윤창중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니까. 아니 당시에 소문이 나온 게 뭐였냐면 청와대 내에 대변인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 있었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었거든. 왜냐면 미국은 그 IMF 총재이던 칸 총재도 그 당시 중국의 IMF 바스켓 안에 영입을 찬성한다는 발언을 하자마자 바로 호텔 종업원 성폭행범을 만들어갖고 총재에서 끌어낸 그런 나라거든. 그러니까 만일에 조선일보나 청와대 입장에서 예를 들어 문고리 상인방에 가세를 했든 아니면 혼자만 누나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던 창중이가 지겨워진 누나의 변심으로 인해서 저 새끼 좀 어떻게 어떻게 쩌리 좀 끌어내봐 해서 그런 조작질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왜냐면 이제 너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이제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그 여대생을 봤을 뿐이지 어떠한 행동도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워낙 당시에 얘가 만취해 있었던 상황인 거고 또 피해자의 어떤 진술 같은 게 심했고 또 그런 그 자체가 박근혜 정권 초기에 엄청난 정치 외교적인 부담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챙이 하나 잘라내는데 그렇게 위험한 칼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신비님 말씀에 70%는 약간 부정적, 30%는 혹시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if인 거지. 그러니까 if인 거지. 아니, 푸나님 말씀처럼 조선일보가 킬 당했으면 정말 좋겠어. 이 기회에. 근데 윤창중이 너무 거지 같아. 너무 찌질하고 진짜 멍텅구리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네가 숨을 수 있잖아요. 가려질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언니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나는 언니가 얘를 무슨 공보 담당관 내지 이런 걸로 진짜 청와대로 재입성시키면 대박일 것 같아. 근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내가 보는 시각은 약간 달라요. 윤창중은요 김진태랑 좀 결이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김진태 어쩌려고 저런데 조선일보한테 그렇게까지 맞서면은 결국에는 고공전에서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화해를 해버리면 낙동오리알 되는 게 김진태예요. 윤창중 같은 경우는 일단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권력형 철새들이 보기에는 청와대는 절대 지존입니다. 근데 조중동의 조는 그들 부패한 세력들 중에 아주 일부인 거거든. 한쪽이 더 힘이 센 사람들 편을 들므로써 조선일보 지지자가 아닌, 조선일보 지지자가 아니잖아요. 독자지. 근데 박근혜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 밥 먹을 때 내가 박근혜 편을 들어줌으로써 조선일보를 까므로써 박근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해왔단 말이야. 윤창중 같은 놈이 없었으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초반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윤창중이라는 놈이 나와서 조선일보를 까주니까 박근혜 지지자들 틈에 같이 속하게 되는 그런 급한 김에 박근혜 물러가고 나면은 조선일보한테 팽당할 놈이 이런 놈들이에요. 급하니까 칼을 빼들었는데 이쪽 진영 지지자들한테는 점수를 얻지만 진짜 영원한 권력인 그들에게는 점수를 잃어가는 모양새. 급하니까 꺼내든 게 뭐가 이상한 걸 꺼내들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도 살궁리를 하는 거거든요. 책을 냈잖아요. 피정이란 책을 냈는데 책 한 권에 2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박근혜 지지자들로 하여금 내가 조선일보를 까므로써 박근혜 지지자 속하고 싶은 거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책도 좀 팔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는 거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도 윤창중을 기용하는 것은 사실 자살행위에 가까워요. 이미 이런 재판이 끝나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얘가 조선일보 편 드는 건 순간적으로 급한 나머지인데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개쓰레기가 조선일보랑 싸우려면 조선일보랑 싸울 거를 총알을 그리라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또 트위터 이런 데다가 도배질하는 걸 보면 자기는 좌빨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야. 조작에 의해서 성추행범이 됐다는 거야. 이거 봐.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을 때 목격자가 있다는 거야. 그동안 없었던 목격자가 이제 나타났어. 유진철이라고 같이 갔던 그 당시에 그 자기 지인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었대. 그러면 수사받을 때 얘기하지. 그 사람 데리고 미국 가지. 제가 볼 때는 윤창중이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시간에 계산을 했겠죠. 네, 계산.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이상 본 거예요. 이제 형님도 좀 나서십시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지금 밤에 대통령과 낮에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윤창중은 조선일보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일보 기자 출신이고 원래 비줄이에요. 네, 비줄이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싸워볼 만한 건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윤창중이 특별한 무슨 무기가 있어서 조선과 또는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걸 보면 아까 우리가 슬쩍 지나간 얘기가 있어요. 혹시 홍보 쪽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시는데 내가 조금 의심이 된다니까? 예,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아니 저는 어쨌든 그쪽에 몸을 담거나 어쨌든 저는 받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정도 윤창중이 이게 모함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어쨌든 박근혜 윤허가 있지 않았겠냐. 왜 그러냐면 윤창중은 혼자 못 움직여요. 적어도. 왜냐하면 윤창중이가 나오면 미국에 같이 갔던 박근혜가 같이 싸자고 욕을 먹거든요. 아까는 뭐 반대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창중이 어디 가서 성폭력을 했지? 그럼 박근혜하고 미국 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행원이었잖아요. 수행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또는 그의 사단들이
이게 전면전이다 지금. 비박하고도 전면 붙어야지 조선하고도 전면 붙어야 되니까 그냥 믿을 만한 놈 다 나와. 이제 네가 나올 때야. 그러고 나서 전 중책을 맡기고 공격수로 써먹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거 한번 예측해 봅니다.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냥 윤창중은 높게 볼 게 없어. 뭐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나왔어요. 그냥. 근데 윤창중을 박근혜의 가해자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박근혜 정권 초반기에 이 사건의 데미지가 엄청 컸어. 그래서 박근혜는 입장에서는 윤창중 얘가 안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을 활용해 먹을 일은 없다고요. 뭐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꼭 뒤집히기 때문에. 야, 너는 어제 새벽까지 술 처먹고 아직도 쌩쌩하냐? 아, 그것이 나는 또 비법이 있지. 몸에 참 좋은 해독 주스라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이 있어. 야, 어디 한번 줘봐. 먹어보게. 아따, 좋은 것을 어떻게 나눠 먹냐? 너도 돈 들여서 사 먹어야지. 그래도 하나만 주라. 공짜는 효과 없어. 사서 먹어. 너도 건강해지려면 직접 시켜 먹어.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하루 야채. 아침 저녁으로 먹어보고 느껴봐. 다이어트 하고 싶으세요? 술 좋아하세요? 피곤하세요? 몸부터 해독하세요. 이제 내 몸은 내가 챙깁시다.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해독 주스. 참 좋은 하루 야채 1588-6452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명인 힐링푸드. 네이버에서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명인 허브에서 명인 힐링푸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매품 청열주스 참 좋은 청아야채도 있습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5,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꿈랜드.com 055-533-9088 쇼인 침대에서 사용하시면 더욱 맛있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고민 좀 해봤어? 잠을 잘 자야 큰일을 하지. 추석 선물 중에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이번 추석 선물에는 숙면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어쩌다가 보니까 무슨 조그만 신문사 같은 데 들어가서 칼럼도 좀 쓰고 온라인에서 좀 쓰고 스타가 됐어. 이게 진짜 무명에 있는 사람을 박근혜가 스카우트해서 대변인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벼락출세를 한 사람이야. 근데 그 벼락출세가 너무 좋았던 거야. 미국까지 갔어.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일행이라고 하니까 막 교민들 나서가지고 난리 난 친상황에서 그때 그 행적들을 보면은 얼마나 거들끌먹거렸는지가 다 나와요. 그런 애야. 벼락출세에 취해 있던 애야. 근데 지금이 와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라도 해야 뭐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때 그 영광이라는 게 그 영화를 되살려보려고 나왔는데 괜히 나왔다고 하면 자기 편 안 만들어지니까 박근혜 편을 들어주는 책이라도 해야 제기에 조금의 발판 마련되는 거고 책 한 권 더 팔리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새끼예요. 그쪽에서 윤창중 알아줄 것 같습니까? 청와대 같은 데서도 씨발 근본 없는 놈 들여다가 썼더니 사고나 치고 나서 지금도 일을 갈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다시 쓰진 않는다. 그런데 이정현 보세요. 다시 쓰니까 충성을 기가 막히게 맹세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정현은 경우가 다르죠. 네. 무슨 그래비였어. 그게 박근혜를 지키려고 했던 행인데 비주류는 비주류니까.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슈 속에 굉장히 추접스럽고 저지리고가 이렇게 박혀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여자 성추행 문제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정권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들 거라고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보수 세력들한테 물어보세요. 윤창중 그 새끼가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 다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의 기사를 한 번만 잘못된 기사라고 윤창중이 반박해버리면 윤창중 주장이 맞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저는 로드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어느 신문이든 윤창중을 맹비난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제끼고 조선일보 하나의 오보 하나만 딱 잡고 니네 오보했잖아 이렇게 칠 경우에는 급반전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저는 그동안 우리가
윤창중을 정부가 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어요. 윤창중은 지난 3년 동안 대우조선의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상당량의 고정적인 월급을 받아 챙겼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변인을 그만둬주고 처음에 버텼잖아. 자긴 죄 없다고. 그만둬주는 조건으로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충분히 돈을 받고 어느 정도 은둔 생활을 강요받았던 전례가 있어. 왜냐면 버릴 거면 완전히 깨끗하게 버려버려야지 돈도 안 주고. 근데 입마금으로 용돈 줘가면서 데리고 있는 거는 이거는 버린 게 아니지. 킵해둔 거지.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와 싸움을 하고 있는 입장에 쥐가 나타나서 갑자기 조선에 대해서 물어뜯겠다고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숨겨놨던 카드를 누가 꺼낸 거고 그거는 우병우가 윤창중을 불러내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쓰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에게 진실한 아이템을 줘서 너의 스킬을 강화시켜주겠다라는 입장으로 최소한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공보기관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뒷배를 좀 밀어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아니 나쁜 놈을 씹어도 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창중에는 관심도 사실 별로 없어요. 얘 씹고 싶지도 않아. 솔직하게. 근데 이런 애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킬 당하기를 이 바라는 마음으로 이 대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현재 윤창중을 쓰먹을 수 있다면 어그로 끌어서 이슈 가리는 데 쓸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윤창중의 그것도 바로, 써먹을 용도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음모론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냥 이 새끼는 쓰레기인데 자기가 이쪽 분위기에 조선일보 깔려고 나왔다 양심도 없는 세력이다라고 끝내면 되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불러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아니 근데 그동안 월급 받고 있었는데 그럼 그걸 의심 안 해봐? 그 연관관계를? 그 사회이사네 뭐네 이런 거는 청와대가 무조건 꽂아줬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뭔가 그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인 거지.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봐봐. 청와대나 어떤 요직에 윤창중이가 제대로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박근혜에게 도움이 될까요? 다시 떠올려지면서 저질 방송 뭐 이런 소리만 들을 거 아니야. 사실상 윤창중이가 억울하다고 해도 지금 현재 여론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윤창중은 못 씁니다. 그게 정권이야. 지지율 또 떨어져. 여자 성추행한 문제는 정권 자체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희한한 사건의 주인공을 다시 쓴다고? 어쨌든 지금 키워드 맥락으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부패한 기득권 언론 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 사이 모든 언론들이 이제 윤창중이 자기가 있었던 혁파를 위해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하루 뒤에 김재수가 사실 왜곡한 언론들 다 고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 있어서 박근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언론을 조지는 데 있어서 언론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거고요. 어쨌든 이 싸움을 보더라도 저는 이제 조선과 박근혜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1의 암적 존재인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혁파를 위해 저의 제2의 인생을 다 걸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를 완전히 성추행범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성추행범이 아니라 제가 성폭행 강간범이었다고 몰아갔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저를 악랄하게 쓴 신문이 조선일보, 제가 창간 멤버로 몸을 담았던 세계일보. 그래서 순간 긴급하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 자료를 갖다 주는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 저는 그래서 또 뭐가 직접 온 줄 알았어요. 사실 그 여성, 그분도 외신 대변인도 여성인데 그 외신 대변인이 제 방에 와서 노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야, 이정현 씨가 드디어 처음으로 4시가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인 새누리당 여당의 당대표로서 연설을 해요. 다 들어보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차라리 유승민이 그립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비전 같은 거 막 밝히고 그랬었잖아요. 유승민은 그때부터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 같아. 자기 대권 플랜이. 야당 지지자들이 들어도 굉장히 연설 잘했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실드야. 사드 같은 경우도 나라가 결정했으니까 해. 이런 거.
사드 배치 지역민들의 고통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겪어야 할 숙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이에요. 그 죽으나 사나 니들은 그냥 견뎌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숙명이래. 종교. 어쨌든 국정에 발목 잡은 사람들은 대선 불복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대선에 불복하면서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았다 이 이야기예요. 진짜? 정말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구나. 아 진짜 이정현한테는 깊은 신심과 소울에 충만한 그 성스러움이 느껴지잖아요.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하다가 잠깐 사라졌다? 어디 갔나 했더니 박근혜 배웅 나갔어. 아니 진짜 내가 박근혜라면 이정현 이뻐. 제가 봐도 별것도 이뻐요. 아니어도 이쁘기는 해. 연좌농성을 한다고 앉아있다가 없어졌는데 가갖고 흰 옷 입고 나간 아줌마한테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있으니 이런 개쓰레기 정말 정치를 이따위로 하면서 자기가 대표랍시고 거기 교섭단체 연설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열받아 죽어버리라고 한 테러야 이거는. 그러니까 야 3당이 동시에 청와대가 쏘준 아바타 연설 박수도 아깝다 이렇게 발표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 보니까 정말 재미더라고. 그러니까 이정이 이렇게 말을 했어. 그 청년 수당 같은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미래 세대 돈을 훔친 부도덕한 인기 영합석 퍼주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리얼리즘이라고 비판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 사자성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 내로남불이라고? 모르지? 말해줘봐요.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모르지?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 그게 사제성어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노인들한테 돈 주겠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20만 원씩. 네. 그거 주겠다고 했던 거는 그러면 인기 영합성 퍼주기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현 자체는 정말 영혼 없는 새끼. 이게 불알만 없는 게 아니야. 영혼도 없어.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아, 누나에게 영혼을 줬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한 평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방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가면 광주일보나 전북신문이 앞으로 미래 호남 정치의 기대를 이끌고 있는 이정현 뭐 이런 식의 그 사설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쪽 사람들한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런 개구라를 치고 있는 이런 언론 환경하에서 이정현이 아름답게 미화돼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말 잘 뽑은 당대표로 앞으로 군림할 걸 생각하니까 정말 속이 다 뒤집히네요.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사실은 다른 말들에 섞여서 아직 이슈가 크게 안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호남연대론이 등장해요. 제가 호남 출신이잖아요. 호남연대론은 누구를 말해요? 새누리당과 호남연대론. 결국 안철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국민의당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국회 연설에서 그거를 이렇게 툭 던졌어요. 이게 지금부터가 재밌어지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호남연대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당장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충격파를 줄여주고요. 호남민들에게도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일종의 최면 걸기, 난 그렇게 봐요.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삼상합당처럼 빵 하고 터뜨리는 게 아니고 이정현이가 국민의당과 연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로 연대 연합 비슷한 게 되면은 사람들이 화를 안 낸다니까. 우리 박근혜 스킬을 너무나 잘 보고 있잖아 지금 최근에도.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이재호와 비박과 국민의당 제3지대인으로 손학규의 기류를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물꼬를 약간 방향을 틀겠다 이거지. 친박인데 나랑도 대화를 좀 하자라는 이제 러브콜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힘도 없는 당으로 가서 뭐 하냐. 그렇지. 차라리 할 거면 우리 당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예. 우리 대선 주자 없으니까 안철수 네가 우리 당으로 와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되지만 국회 쿠데타를 김무성이 이제 배후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비박들의 힘의 응집력을 한번 보인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이후에 김무성의 행보에 따라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확대되고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정희는 당을 하나로 추스리는 게 지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제3지대에 있는 국민의당이 깐죽거리기 시작하면 계속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버리면 이게 새누리당이 이제 진짜 친박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정현의 오더는 국민의당을 잡아라. 네, 이겁니다. 우리 안철수 님이 러브콜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낭만주의자야. 문재인하고 이렇게 할 때도 어떤 그 대표들끼리의 싸움이라기보다 남녀가 이렇게 일당? 사랑 싸움하는 것 마냥 그 여자 삐치고 그럼 안철수가 삐친 거야. 진짜 그렇게 안 보여요?
난 정말 그렇게 보거든. 근데 문재인이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있어야 안철수를 후려잡는데 그게 없어. 문재인은 훈남이자 쾌남이지. 비유 좋다. 바람둥이가 아니거든. 그럼 여기서 이정현은 뭐야?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정현은 말 잘 듣는 호구 강아지. 아니지, 그러니까 저기겠지. 실제 사귈 능력은 없지만 그렇죠. 메신저는 할 수 있는 애들 있잖아. 여자들로 말하자고 치면 자신이 꼬실 마음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 좋아하는 총각이랑 지 주변에는 이쁜 여자친구 맨날 조인해주지만 저는 메신저밖에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어쨌든 아까 안철수하고 문재인 대표를 연인에 비교해서 거기에 이정현을 대입시키면 이정현은 성매매범 같아요. 아니 여기는 이정현이 들어올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아지야 강아지. 이정현이 친박의 지원을 받으면서 선거 공식 슬로건으로는 호남 정치,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출신으로 호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당선되고 또 됐다는 것들에 대한 그 메리트로 당선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산 경남이 문재인이나 더민주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호남 사람들도 우리한테 표를 줘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지역의 프로포즈하는 뭐 이런 느낌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정현의 연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승민의 연설이 그립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 낮은 질 낮은 연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시가 국회에 특정 당의 정당의 당대표가 되면 그런 연설을 들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자기 개인의 정신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행복은 개뿔.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푸른 하늘과 바람님의 메일인데요. 지금 메일을 한 통만 보내신 게 아닌데 제가 일단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 통의 메일을 보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였지만 메일을 보내실 때는 가급적이면 분량을 좀 축약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대 A4 용지 한 장 정도. 빽빽하게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A4 용지 6장,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10장 이렇게 보내시면 방송으로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 매체하고 달라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소화를 해야 되는데 메일 하나의 분량이 1시간 정도 나온다 그러면 소개를 못 해드리죠. 그 A4 용지 6장 분량의 글을 제가 생략을 하고요. 또 좋은 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메일 중에 좀 짧은 메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더민주의 승리의 기폭제는 바로 세월호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를 가리기 위해 정부는 사드라는 화두를 끌고 온 거라고 봅니다. 사드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월호 가리기. 두 번째는 일본이 개헌 후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체제 완비.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내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드, 위안부 협의, 건국절, 총선이 진 뒤 분열을 일으키는 부류의 두드러진 활동 등입니다. 왜 박근혜는 무서울 정도로 무대뽀로 눈이 뒤집혀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전 이게 박근혜의 무섭고도 끔찍한 신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평소 박근혜의 비상식적인 언어, 우주에 대한 발언 등 아버지의 친일 행적 등을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이 합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추측이지만 박근혜를 돕고 있는 최측근에 의해 논리적으로 세뇌된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합치는 것이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인 듯한 이상한 논리에 지배된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없는 일본의 국민, 대한민국 국민, 북한의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희생을 가져올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제관계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글 역시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상 일본의 개헌을 위한 작업을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칭 보수, 자본, 친일파, 애국보수라는 무리 중에 친일파를 분리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비적으로
세월호와 사드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연대하여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를 가리기 위해 사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세월호와 사드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와 사드를 같이 연대하여 투쟁에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전국적인 기폭제가 될 겁니다. 큰 틀에서 세월호에 희생된 학생들을 대처하는 정부의 몰상식한 대처 방안과 사드를 통한 일본의 반사이익에 대한 우려, 위안부 협의, 건국절, 분열을 통한 현 정부의 친일에 대한 가치관을 압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와 사드를 같이 묶어서 연대 투쟁해야 합니다. 세월호와 사드를 분리시키면 그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연대해야 됩니다. 매일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주 군민들만 해도 파란 리본에다가 세월호 노란 리본을 같이 매치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도 서울 올라오실 때마다 세월호 분들과 연대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세월호 분들도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게 연대투쟁이라고 보고 TK 지역에서의 민심 위반이 심상치가 않아요. 단순하게 실정을 해서 뭐 동남권 공항 그거 해주고 안 해주고 위반되는 이런 민심 위반이 아니고 정말 얘네들 잘못하면 사람들 목숨 잡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의식 속에 지금 TK 분들의 민심 위반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메일 감사드리고요. 이런 글이 어마어마하게 긴 글이 또 하나 더 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메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가 내렸는데 메일 한 통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량을 좀 조절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해주시면 방송 무조건 해드릴게요. A4용지 6장 분량을 6번 나눠서 매주 보내주시면 돼요. 시리즈로. 그러면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매주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메일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어떤 한 분 메일을 읽으려고 보면 다른 분들 메일을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통을 보내시면은 그 중에 가장 짧은 글을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서면 게재를 원하시면 저희 새날 그 홈페이지에 직접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메일 감사드리고요.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 하류라서요. 물이 밑으로만 내려가지는 않는데 그렇게까지 올라오는 건 비상시적이라고 할까? 하류가 여기서는 물살이 세요. 한강은. 그래서 기사가 바뀌었네. 기사가 바뀌었어 지금. 그리고 가양대교 하류 200m로. 그래서 기사가 바뀐 거야. 바뀐 거야.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렇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월드컵 대교 공사장 인부가 소장이 발견했다는 게 원보였다고. 일보가 중요해. 모든 사건은 일보가 중요해. 조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그 중간 강변에서 사람을 떠밀어 넣고 차량을 갖다가 방화대교 쪽에다 갖다 놓은 거지. 이게 흘러서 김포 있는 데까지 흘러 내려가서 발견될 걸로 예상을 했을지 몰라. 왜냐면 이게 너무 빨리 발견된 거야. 새벽 1시에 1일날 새벽 1시에 신고를 했어. 어떻게 알고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 1시에 차량이 사람이 비어있다고 신고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하류에서 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10시에 발견됐으니까 딱 하루하고 9시간 35시간 만에 발견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럼 35시간 동안 얼마를 흘러갈 수 있냐를 계산해 봤을 때 내들 생각으로는 아마 일산 지나서 어디까지 갔거나 그 이전에 시체를 찾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의외로 물이 너무 안 흘러갔던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찾을 시점보다 차를 갖다 놓은 시점이, 그러니까 범죄 장소를 숨기려고 했던 차를 갖다 놓은 시점이 너무 가까웠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체가 역으로 흘러 올라온 것처럼 발견이 돼버린 거야. 혹시 그 정아 씨, 네. 만약에 본인이 자살을 했다고 쳐요. 가족들이 글자체를 몇 개를 갖다 놓고 찾으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가족들이? 자기 손글씨를 알아? 아니 못 찾을 것 같아요. 요즘에 손글씨들도 많이 없고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손글씨 안 써본 지도 이렇게 끄적거리는 거 말고 정식 편지 써본 적이 내가 보기 몇 년 지났는지 모르겠어. 아마 우리 마누라도 내 손글씨를 잘 모를 거야. 우리나라는 일국의 대통령이 자살을 해도 A4지 반장 분량의 그러니까 유서를 모니터에만 남기고 가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손글씨를 써주면 정성을 봐서 썼다고 무조건 믿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자살 사건이 다 유서가 발견됐다고 클리어거든요. 도대체 내가 유서가 발견이 되면 이게 내 글씨인지를 누가 증명을 하냐죠. 내가 20년 동안 최근에 어디 가서 은행 가서 사인해 본 적도 없는데
글자 써본 적도 없는데.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상황이 있어. 어떤 형사가 의심을 좀 갖는데 됐어 임마. 여기서 그냥 사건 끝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어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맹세하세요. 김어준처럼. 자살하는 일은 없어요. 나는 사고 당할 예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 방송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비한테 갈굼을 막 당한 다음에 그게 너무 괴로워서 죽었어. 근데 그런 내용이 내 글씨 비슷한 놈으로 들어갔으면 나는 그냥 자살인 거야.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약해서요. 푸른 나무랑 싸운다고 해도 쟤를 칼빵을 100방씩 놔서 죽일 만큼 그렇게 복수심이 강하지 않아요. 그것도 애정이죠. 어떻게 그걸 100번을 이루고 있어? 와, 진짜 성실하다. 박근혜 오촌들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워낙에 많은 의혹들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쟤네들은 뭐든지 다 음모론이다 하실 텐데 합리적인 추정,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니까. 세상의 모든 이런 기승전결이 납득이 되면 의심 가질 일이 없어요. 아니 의심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다 음모론이라는 하는 이름으로 한쪽에 싹 몰아줘 버리지. 그러면서 그들의 합리적인 의심 제기를 퀄리티를 확 떨어뜨리지. 그런 스킬이지. 하여튼 이 부인에 대한 거는 평소에 지병은 없었는지, 누군가의 재산 다툼은 없었는지, 후에 유산은 어떻게 남기고 가기로 하고 했는지, 주변 식구들이 이상한 낌새, 뭐 이런 것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 스토리 라인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걸 물어보면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알아? 그 정신적인 지병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뭔가를 남기지도 않고 갔다 이런 식으로 쉴드 쳐버리고 끝. 그리고 나는 이게 자살을 선택하는, 물론 이분이 번개탄을 피우면 더 우습기는 하지만 59세 먹은 아줌마가 차를 몰고 가서, 그것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서 강물에 투신을 한다?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아름답지가 않아, 모양이. 나 같으면 호텔 펜트, 안 돼! 이 얘기하면 위험해! 어차피 베리멈이니까 확 할까? 나는 뉴욕 그 맨하탄 한가운데 제일 비싼 호텔에 로얄 스위트 룸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을 온갖 미녀들과 온갖 향응을 다 즐긴 다음에 거기서 고통스럽지 않게 맛있는 약을 먹고 거기서 현장에서 죽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내 스스로 죽을 마음이 없어. 어쨌든 뭐 고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어쨌건 이 정부에 있어서의 죽음은 너무나 석연치가 않다는 말씀은 꼭 드려보고 싶고요. 참 많이도 죽는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이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재수인 55살 이모 씨가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와 고양소방서에 따르면 이 씨의 시신이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가양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인근 교량 공사 현장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씨가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에서는 이 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의뢰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를 지금 대적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윤창중입니다. 충분히 급이 닿는 사람입니다. 박원순을 저격하기 위해 강용석이 나선 것보다는 훨씬 매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얘들은 같은 급이기 때문에. 강용석은 이제 좀 지겨워. 아니, 사실 그때는 강용석이 뭔가 이뤄낼 것처럼 보이는 기대주였지. 이런 측면도 있어. 조선일보 편을 들 것인가, 박근혜 편을 들 것인가 하면은요. 사실은 우리의 주적은 박근혜지만 권력은 영원하다 이야기하는 거는 조선일보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 손을 딱 집어넣고 조선일보를 죽일 것이냐, 박근혜 정권을 죽일 것이냐 생각을 하면 조선일보를 죽이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다. 어차피 뭐 둘 다 죽이지 뭐 굳이 골라서 아니. 죽이나? 정권을 바꿔도 차기 정권에 있어서 폐악질은 조선일보가 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가 진짜 권력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얘라고 답을 하죠. 대통령은 비정규직이에요.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그들의 권력을 옹이하고 전파하는 맨 앞에 천병으로 서 있는 애들이 조중동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맏형격인 조선일보를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윤창중 편을 들게 되는 묘한 사태.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엄마 부대의 박수를 열렬히 받으면서 컴백 행사를 했죠. 엄마 부대가 대거 참여를 했고. 거기에 또 엄마들을 부르냐? 이 엄마 부대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부대가 동원됐다라는 얘기는 윤창중의 컴백을
윤창중의 누나가 알고 있고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서 윤창중이 팬티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쁜 언론들, 부패 언론들, 기득권 언론들이 자기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 개혁을 천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와, 이 대단한 프레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이렇게 봐. 조선일보가 지금 한참 청와대와 등을 지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싸웠잖아요. 윤창중은 타이밍을 본 거죠. 그렇죠. 박근혜 정권의 실정 이야기할 때 뭐 거학, 부정선거 이러는 거는 조선일보가 못 건드려도 지금까지 보면은 윤창중 같은 정말 가십거리가 왕창되는 기사 같은 거는 엄청나게 때려준단 말이야. 지들도 언론이라고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권력의 핵심 구조는 못 건드리지만 윤창중 같은 피레미가 그랩 해가지고 알몸으로 뭐 인턴 사원을 뭐 어떻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윤창중 입장에서는 조선일보 같은 이런 그 주류 언론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 쌓여 있는 거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윤창중은요 같은 조중동이 아니고 저쪽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주류에 속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어떤 결이 안 맞는 부분, 훨씬 더 경원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던 조선일보가 박근혜랑 싸우고 있으니까 때는 이때다 자기도 숟가락 하나 딱 얹어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를 더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누나 사단 애들이거든요. 윤창중의 누나 사단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또 얘 컴백할 때 엄마 부대들이 엄청나게 동원됐거든요. 거기에서 어쨌든 자신의 성추행과 관련해서 이거는 기존 부패 세력 언론들이 나를 모함한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썩은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정신적 독극물이라는. 예. 네. 부패 세력보다도 더 강력한 멘트를 던졌는데, 참 이게 여기에 있어서 그 얘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논리가 궁색한 게, 시효 3년이 지나도록 미국 당국이 나를 소환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턴 학생에 대한 피해나 보상이나 사과 어떤 것도 없이, 실질적인 조사도 없이 단순하게 미국 당국이 나를 안 불렀으므로 나는 무죄다라는 논리를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요 뭐요? 아니 이게 뭐 이 나라에선 이 논리도 통하는가 보지. 아니, 그러니까 어떤 놈이 우리 녹음실에 와가지고 마이크 하나 훔쳐갔는데요. 사실 훔쳐가는 건 범죄지만 내가 걔랑 이야기하느니 짜증나고 만나서 뭐 하는 게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를 지는 지가 스스로 무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잖아요. 미친 새끼다. 그 논리가 그 논리가 아니지. 법적으로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남아있는 게 뭐가 도덕적인 유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그 어벤져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제주에서 맹위를 떨치고 계신 공딸범이신 또 수창님을 모시고 거기에 털주로 유명하신 정운택님, 그리고 막말과 함께 성희롱으로 일세를 풍미하셨으나 지금은 쓰러진 방송인이 된 강용석까지 모여가지고 쓰레기 어벤져스를 딱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박근혜 사단을 막 띄우고 다니면서 박근혜에 대한 칭송과 조선일보에 대한 혁파를 졸라리 열심히 해주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쓰레기는 정말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구나 하면서 느낌이 확 올 텐데, 흥행이 될 텐데. 아니지. 나 같으면 그렇게 사용 안 하겠다. 그럼? 중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온갖 이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다시 쓰진 않는다. 그런데 이정현 보세요. 다시 쓰니까 충성을 기가 막히게 맹세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정현은 경우가 다르죠. 무슨 그랩이었어. 그게 어쨌든 지키려고 했던 행인데. 비주류는 비주류니까.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슈 속에 굉장히 추접스럽고 저지리고가 이렇게 박혀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여자 성추행 문제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정권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들 거라고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보수 세력들한테 물어보세요. 윤창중 그 새끼가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 다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의 기사를 한 번만 잘못된 기사라고 윤창중이 반박해버리면 윤창중 주장이 맞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저는 로드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어느 신문이도 윤창중을 맹비난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제끼고 조선일보 하나의 오보 하나만 딱 잡고 니네 오보했잖아 이렇게 칠 경우에는 급반전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저는 그동안 우리가 윤창중을 정부가 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어요. 윤창중은 지난 3년 동안 대우조선의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상당량의 고정적인 월급을 받아 챙겼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변인을 그만둬주고 처음에 버텼잖아. 자기는 죄 없다고. 그만둬주는 조건으로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충분히 돈을 받고 어느 정도 은둔 생활을 강요받았던 전례가 있어. 왜냐면 버릴 거면 완전히 깨끗하게 버려야지 돈도 안 주고. 근데 입막음으로 용돈 줘가면서 데리고 있는 거는 이거는 버린 게 아니지. 킵해둔 거지.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와 싸움을 하고 있는 입장에 쥐가 나타나서 갑자기 조선에 대해서 물어뜯겠다고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숨겨놨던 카드를 누가 꺼낸 거고 그거는 우병우가 윤창중을 불러내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쓰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에게 진실한 아이템을 줘서 너의 스킬을 강화시켜주겠다라는 입장으로 최소한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공보기관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뒷배를 좀 밀어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아니 나쁜 놈을 씹어도 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창중에는 관심도 사실 별로 없어요. 얘 씹고 싶지도 않아. 솔직하게. 근데 이런 애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킬 당하기를 이 바라는 마음으로 이 대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현재 윤창중을 쓰먹을 수 있다면 어그로 끌어서 이슈 가리는 데 쓸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윤창중의 그것도 써먹을 용도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음모론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냥 이 새끼는 쓰레기인데 자기가 이쪽 분위기에 조선일보 깔려고 나왔다 양심도 없는 세력이다라고 끝내면 되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불러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아니 근데 그동안 월급 받고 있었는데 그럼 그걸 의심 안 해봐? 그 연관관계를? 그 사회 이사회 뭐네 이런 거는 청와대가 무조건 꽂아줬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뭔가 그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인 거지.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봐봐. 청와대나 어떤 요직에 윤창중이가 제대로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박근혜에게 도움이 될까요? 다시 떠올려지면서 저질 방송 뭐 이런 소리만 들을 거 아니야. 사실상 윤창중이가 억울하다고 해도 지금 현재 여론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윤창중은 못 씁니다. 그게 정권이야. 지지율 또 떨어져. 여자 성추행한 문제는 정권 자체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희한한 사건의 주인공을 다시 쓴다고? 어쨌든 지금 키워드 맥락으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부패한 기득권 언론 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 사이 모든 언론들이 이제 윤창중이 자기가 있었던 혁파를 위해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하루 뒤에 김재수가 사실 왜곡한 언론들 다 고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 있어서 박근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언론을 조지는 데 있어서 언론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거고요. 어쨌든 이 싸움을 보더라도 저는 이제 조선과 박근혜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1의 암적 존재인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혁파를 위해 저의 제2의 인생을 다 걸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를 완전히 성추행범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성추행범이 아니라 제가 성폭행 강간범이라고 뭐라 같았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저를 악랄하게 쓴 신문이 조선일보, 제가 창간 멤버로 몸을 담았던 세계일보. 그래서 순간 긴급하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 자료를 갖다 주는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 저는 그래서 또 뭐가 직접 온 줄 알았어요. 사실 그 여성, 그분도 외신 대변인도 여성인데 그 외신 대변인이 제 방에 와서 노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야, 이정현 씨가 드디어 처음으로 4시가 국회 원내 교섭단체인 새누리당 여당의 당대표로서 연설을 해요. 다 들어보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차라리 유승민이 그립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비전 같은 거 막 밝히고 그랬었잖아요. 유승민은 그때부터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 같아. 자기 대권 플랜이. 야당 지지자들이 들어도 굉장히 연설 잘했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쉴드야. 사드 같은 경우도 나라가 결정했으니까 해! 이런 거. 사드 배치 지역민들의 고통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겪어야 할 숙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이에요. 그 죽으나 사나 니들은 그냥 견뎌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숙명이래. 종교. 어쨌든 국정에 발목 잡은 사람들은 대선 불복
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대선에 불복하면서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았다 이 이야기예요. 진짜? 정말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구나. 아 진짜 이정현한테는 깊은 신심과 소울에 충만한 그 성스러움이 느껴지잖아요.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하다가 잠깐 사라졌다? 어디 갔나 했더니 박근혜 배웅 나갔어. 아니 진짜 내가 박근혜라면 이정현 이뻐. 제가 별것도 아니어도 이쁘기는 해. 연좌농성을 한다고 앉아있다가 없어졌는데 가갖고 흰옷 입고 나간 아줌마한테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있으니 이런 개쓰레기 정말 정치를 이따위로 하면서 자기가 대표랍시고 거기 교섭단체 연설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열받아 죽어버리라고 한 테러야 이거는. 그러니까 야 3당이 동시에 청와대가 쏘준 아바타 연설 박수도 아깝다 이렇게 발표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 보니까 정말 재미더라고. 그러니까 이정이 이렇게 말을 했어. 그 청년 수당 같은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미래 세대 돈을 훔친 부도덕한 인기 영합석 퍼주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리얼리즘이라고 비판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 사자성어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 내로남불이라고? 모르지? 말해줘봐요.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모르지?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 그게 사제성어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노인들한테 돈 주겠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20만 원씩. 네. 그거 주겠다고 했던 거는 그러면 인기 영합성 퍼주기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현 자체는 정말 영혼 없는 새끼. 그러니까 불할 말 없는 게 아니야. 영혼도 없어.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누나에게 영혼을 줬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한 평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방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가면 광주일보나 전북신문이 앞으로 미래 호남 정치의 기대를 이끌고 있는 이정현 뭐 이런 식의 그 사설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쪽 사람들한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런 개구라를 치고 있는 이런 언론 환경하에서 이정현이 아름답게 미화돼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말 잘 뽑은 당대표로 앞으로 군림할 걸 생각하니까 정말 속이 다 뒤집히네요.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사실은 다른 말들에 섞여서 아직 이슈가 크게 안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호남연대론이 등장해요. 제가 호남 출신이잖아요. 호남연대론은 누구를 말해요? 새누리당과 호남연대론. 결국 안철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국민의당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국회 연설에서 그거를 이렇게 툭 던졌어요. 지금부터가 재밌어지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호남 연대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당장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충격파를 줄여주고요. 호남민들에게도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일종의 최면 걸기, 난 그렇게 봐요.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삼상합당처럼 빵 하고 터뜨리는 게 아니고 이정현이가 국민의당과 연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로 연대 연합 비슷한 게 되면은 사람들이 화를 안 낸다니까. 우리 박근혜 스킬을 너무나 잘 보고 있잖아 지금 최근에도.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이재호와 비박과 국민의당 제3지대인으로 손학규의 기류를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물꼬를 약간 방향을 틀겠다 이거지. 친박인데 나랑도 대화를 좀 하자라는 이제 러브콜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힘도 없는 당으로 가서 뭐 하냐. 그렇지. 차라리 할 거면 우리 당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예. 우리 대선 주자 없으니까 안철수 네가 우리 당으로 와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되지만 국회 쿠데타를 김무성이 이제 배후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비박들의 힘의 응집력을 한번 보인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이후에 김무성의 행보에 따라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확대되고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정희는 당을 하나로 추스리는 게 지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제3지대에 있는 국민의당이 깐죽거리기 시작하면 계속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버리면 이게 새누리당이 이제 진짜 친박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정현의 오더는 국민의당을 잡아라. 네, 이겁니다. 우리 안철수 님이 러브콜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낭만주의자야. 문재인하고 이렇게 할 때도 어떤 그 대표들끼리의 싸움이라기보다 남녀가 이렇게 밀당? 사랑 싸움하는 것 마냥 그 여자 삐치고 그럼 안철수가 삐친 거야. 진짜 그렇게 안 보여요? 난 정말 1946년 화순 탄광 사건을 극화한 역사 팩션 뮤지컬 화순 1946. 올해는 100여 명의 배우들과 30여 명의 스태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정신에 따라 티켓은 판매하지 않으며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텀블벅에서 화신을 검색하세요. 그럼 9월 8일 저녁 8시 광화문 북축광장에서 만나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백남기 어르신 그 당시에 그 살수처럼 물을 쏠 때 발로 쐈다는 거예요. 발로. 엑셀레터를 지금 밟으면은 끝없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밀 타격한 게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박주민 의원이 밝혀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살수차가 기능이 많아가지고 디지털로 수압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식으로 풀로 밟아서 그러니까 오토크루즈 컨트롤로 갈 수가 있었어. 80km로. 근데 수동식으로 바꿔놓고 이빠이 100km, 120km로 눌러 밟으면서 물을 쐈다는 거지.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현장에 있었고 12일 날 저도 이제 바로 옆에 계셨잖아. 청문회 증언하러 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살이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미리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할 걸 한번 되새겨 보면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핸드폰에 들어있는 영상이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백남기 농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영상입니다. 그냥 보도블록에 서 있는 사람을 추적 발사합니다.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위험 요소가 없는 경찰을 위험하게 행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차벽을 등을 돌리고 있는 시민을 향해 추적 발사합니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을 얘기를 해보면 백남기 농민은 앞으로 나와 있고 경찰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차량을 당기는 밧줄의 주력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주력 세력이었다면 그 주력 세력을 향해서 물을 쏴야 힘이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남기 농민을 추적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이빠이 악셀레터를 밟은 상태에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죠. 마치 게임하듯이 즐겼다. 발사한 놈은. 그게 팩트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캐릭터 잡아먹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맞췄어요. 멀리서부터 쭉 최대 압력으로 물을 끌고 와가지고 맞췄다고. 그럼 얘가 발을 뗐으면 이제 넘어뜨렸으니까 수압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몇 초 동안을 쓰러진 사람 위에 똑같은 압력으로 발로 밟아가면서 계속해서 물대포를 쏜다. 이건 뭔 얘기냐면 넘어져서 저항을 할 수 이미 다쳤을지 모르는 사람은 인지하고도 거기에다가 계속 악셀로 발을 밟아서 물대포를 그것도 체류액이 가득 들어있는 그 하이타이 곡물 같은 그 허연 물대포를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쐈다는 거예요. 백남기 농민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대포를 강하게 밟았을 때 핵심이 그런 겁니다. 7m 있을 때와 13m 있을 때 15m 있을 때 이게 지금 수압이 달라요. 그러니까 15m나 13m가 있을 때는 그 살포하듯이 물을 시위대한테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몸에 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7m 정도면요. 수압이 가장 센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수압이 가장 높은 상태를 겨냥해서 사람을 겨냥해서 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겼다는 거죠. 게임하듯이. 그래서 이 원래 살수차 안에는 뭐 안전 규정 같은 게 있대요. 3000rpm 이상 올리지 마라. 기계가 아예 뽀개진다는 거야. 기계 안전에 위협이 간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한테도 2000rpm 미만으로 쏘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2800 이상의 rpm으로 그걸 계속 쏜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구하려고 옆에 달라붙는 사람한테도 계속 쐈다고. 그건 동영상으로 남아있잖아. 요는 그 상황을 운전했던 사람은 실제 이 물대포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자도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냥 일반 운전하는 일종면허 소지 이외에는 이 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작을 할 수 있는 요원도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보기로 막 쏴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안전에 대한 거는 애초에 교육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조작을 했다는 거야. 그거 악셀레터를 이제 고정시켜서 더 못 받게 만들었는데 그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밟았고 그 다음에 그 안전장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한 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봤듯이 북미 전 국회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희생자를 하나 찾아서 반드시 희생자를 만들어야 할 필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을 만들려고 일부러 추적 발사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공개한 걸 보면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보도블록에 경찰을 등지고 있는 사람을 쏠 이유가 없죠.
사람한테 이 살수액이 그냥 나는 물대포라고 하지만 물이 아니에요. 우유야, 우유 색깔이. 네, 저도 거기 근처에 있었어요. 그 허연 색의 물들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쏘는 데까지 멈추지 않고 20분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구급차가 왔을 때 구급차에까지 계속해서 쏴댔다고. 구급차 문짝에까지. 그럼 뭐야? 구하지도 말라는 거 아니야. 구하는 구조 활동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너도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차가 실수로 운전 조작 미스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 그건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 자식들은 그 차로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20분 동안을 깔아뭉갠 거나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 자식들은.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었다고. 그렇죠, 있었다죠. 그 정도 수압이면 사람 죽어요. 우리가 그냥 샤워기만 물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압이면 죽는다고. 죽는 거 알면서 쐈다고요. 그러면 이게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살인이죠. 누군가가 필연적으로 하나 죽었어야만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송 작가 말이 정답이에요. 차로 사람 깔면 죽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 알면서도 왔다 갔다 해버린 거예요. 자, 신비님 거기 청문회 나가시죠? 예. 12일 날 아침 9시에 나갑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역사의 산증인과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바른 말씀 하시다가 또 위증죄로 13범 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16범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정과는 혼장이지.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207만 원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박수 한번 쳐. 진짜 난 박수.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 진짜. 그러면 다음번 벌금으로 쓰세요, 그 돈은. 또이 하죠. 그렇지. 쏟아부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어.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여기까지는 알아. 마카 산삼 말하는 거 아니야? 더 있어?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녹용의 효능은 일단 검색해봐.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그렇지.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e.com 이런 회사는 상줘야 돼. 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반성문을 쓰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랑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가 반성합니다라고 반성문 쓴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재수 씨가 우연한 사고로 자살을 당하셨는데 저는 이 사건이 이틀 만에 갑자기 자살로 처리돼서 의혹 없이 그냥 끝난 걸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요. 투신을 했다는 그 교량하고 발견된 교량하고는요. 물이 거꾸로 흐르는데요. 그러니까 투신한 사람이 1km를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가다가 익사하지 않은 이상 일상적인 익사체가 거기서 발견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뭐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은 가끔 어느 시점엔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이한류가 발생한다는 희한한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든 정부가 밝혀야 되는 부분이거든. 아니 이런 내용이 아예 안 나온 상태에서 집안의 동생의 부인이 자살을 했다. 라는 식으로 위협이 가는데 저는 그때 바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얘들이 전공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보여주기를 하는구나 슬슬.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미리 던져준 거 아닌가? 라는 심각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벌 총수의 부인이 죽었으면 치정 관계가 있다든지 재산 관계가 있다든지 뭐 온갖 종류의 더군다나 요새같이 이슈를 돌려야 될 입장에서는 얘기가 많아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그 박근혜 오촌들의 그 살인 사건이랑 똑같은 거야. 이틀 만에 유서가 있으므로 자살이 확실하다라는 걸로 경찰이 종결을 시켜버렸어. 과연 이 내용이 연관이 없을까? 이게 단순히 찌라시가 얘기하는 음모론의 일종일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짝 쫄은 것 같아. 예, 어쨌든 예상대로 우리 방송 이 앞에 예상대로 조선 사람 말 해가지고 미역바지 문제가 되면서 한쪽 이슈 가리잖아요. 진짜 중요한 뉴스는 사람들 별로 관심 없잖아. 윤창중이 틀판 기념회 여고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감히 어디를 나와 이 개새끼가. 죄진 건 맞지만 그렇지. 이슈 가리기에는 딱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어번데서 쓰는 거야. 근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아까 푸나님 얘기한 대로 진짜 윤창중이 주장한 게 진짜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와대 내에 권력 싸움에서 밀린 조선일보가 길들이기 쉬운 사람이 청와대에 대변인으로 앉히기 위해서 누군가가 정말 윤창중이 주장한 대로 나는 이게 서비스하는 사람인지 알고 그냥 문 열었다 팬티만 입고 이렇게 주장한다란 말이죠. 성희롱 한 적이 없다. 실제 이렇고 윤창중을 비주류이죠. 언론계에서는 비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략을 누군가 구매했다면. 아니 뭐 윤창중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니까. 아니 당시에 소문이 나온 게 뭐였냐면 청와대 내에 대변인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 있었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었거든. 왜냐면 미국은 그 IMF 총재이던 칸 총재도 그 당시 중국의 IMF 바스켓 안에 영입을 찬성한다는 발언을 하자마자 바로 호텔 종업원 성폭행범을 만들어갖고 총재에서 끌어낸 그런 나라거든. 그러니까 만일에 조선일보나 청와대 입장에서 예를 들어 문고리 상인방에 가세를 했든 아니면 혼자만 누나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던 창중이가 지겨워진 누나의 변심으로 인해서 저 새끼 좀 어떻게 어떻게 쩌리 좀 끌어내봐 해서 그런 조작질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왜냐면 이제 너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이제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그 여대생을 봤을 뿐이지 어떠한 행동도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워낙 당시에 얘가 만취해 있었던 상황인 거고 또 피해자의 어떤 진술 같은 게 심했고 또 그런 그 자체가 박근혜 정권 초기에 엄청난 정치 외교적인 부담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챙이 하나 잘라내는데 그렇게 위험한 칼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신비님 말씀에 70%는 약간 부정적, 30%는 혹시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if인 거지. 그러니까 if인 거지. 아니, 푸나님 말씀처럼 조선일보가 킬 당했으면 정말 좋겠어. 이 기회에. 근데 윤창중이 너무 거지 같아. 너무 찌질하고 진짜 멍텅구리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네가 숨을 수 있잖아요. 가려질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언니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나는 언니가 얘를 무슨 공보 담당관 내지 이런 걸로 진짜 청와대로 재입성시키면 대박일 것 같아. 근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내가 보는 시각은 약간 달라요. 윤창중은요 김진태랑 좀 결이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김진태 어쩌려고 저런데 조선일보한테 그렇게까지 맞서면은 결국에는 고공전에서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화해를 해버리면 낙동 오리알 되는 게 김진태예요. 윤창중 같은 경우는 일단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권력형 철새들이 보기에는 청와대는 절대 지존입니다. 근데 조중동의 조는 그들 부패한 세력들 중에 아주 일부인 거거든. 한쪽이 더 힘이 센 사람들 편을 들므로써 조선일보 지지자가 아니잖아요. 독자지. 근데 박근혜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 편 먹을 때 내가 박근혜 편을 들어줌으로써 조선일보를 까므로써 박근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해왔단 말이야. 윤창중 같은 놈이 없었으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초반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윤창중이라는 놈이 나와서 조선일보를 까주니까 박근혜 지지자들 틈에 같이 속하게 되는 그런 급한 김에 박근혜 물러가고 나면은
조선일보한테 팽당할 놈이 이런 놈들이에요. 급하니까 칼을 빼들었는데 이쪽 진영 지지자들한테는 점수를 얻지만 진짜 영원한 권력인 그들에게는 점수를 잃어가는 모양새. 급하니까 꺼내든 게 뭐가 이상한 걸 꺼내들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도 살궁리를 하는 거거든요. 책을 냈잖아요. 피정이란 책을 냈는데 책 한 권에 2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박근혜 지지자들로 하여금 내가 조선일보를 까므로써 박근혜 지지자 속에 속하고 싶은 거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책도 좀 팔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는 거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도 윤창중을 기용하는 것은 사실 자살행에 가까워요. 이미 이런 재판이 끝나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얘가 조선일보 편 드는 건 순간적으로 급한 나머지인데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개쓰레기가 조선일보랑 싸우려면 조선일보랑 싸울 거를 총알을 그리라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또 트위터 이런 데다가 도배질 하는 걸 보면 자기는 좌빨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야. 조작에 의해서 성추행범이 됐다는 거야. 이거 봐.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을 때 목격자가 있다는 거야. 그동안 없었던 목격자가 이제 나타났어. 유진철이라고 같이 갔던 그 당시에 그 자기 지인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었대. 그러면 수사받을 때 얘기하지. 그 사람 데리고 미국 가지. 제가 볼 때는 윤창중이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직간에 계산을 했겠죠. 네, 계산.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이상 본 거예요. 이제 형님도 좀 나서십시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지금 밤에 대통령과 낮에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윤창중은 조선일보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일보 기자 출신이고 원래 비주류예요. 네, 비주류이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싸워볼 만한 건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윤창중이 특별한 무슨 무기가 있어서 조선과 또는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걸 보면 아까 우리가 스쩍 지나간 얘기가 있어요. 혹시 홍보 쪽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시는데 내가 조금 의심이 된다니까? 예,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진짜? 왜 그러냐면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아니 보는 저는 어쨌든 그쪽에 몸을 담거나 어쨌든 저는 받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정도 윤창중이 이게 모함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어쨌든 박근혜 윤허가 있지 않았겠냐. 왜 그러냐면 윤창중은 혼자 못 움직여요. 적어도. 왜냐하면 윤창중이가 나오면 미국에 같이 갔던 박근혜가 같이 싸자고 욕을 먹거든요. 아까는 뭐 반대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창중이 어디 가서 성폭력을 했지? 그럼 박근혜하고 미국 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행원이었잖아요, 수행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또는 그의 사단들이 이게 전면전이다, 지금. 비박하고도 전면 붙어야지, 조선하고도 전면 붙어야 되니까 그냥 믿을 만한 놈 다 나와. 이제 네가 나올 때야. 그러고 나서 전 중책을 맡기고 공격수로 써먹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거 한번 예측해 봅니다.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냥 윤창중은 높게 볼 게 없어. 뭐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나왔어요, 그냥. 근데 윤창중을 박근혜의 가해자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박근혜 정권 초반기에 이 사건의 데미지가 엄청 컸어. 그래서 박근혜는 입장에서는 윤창중 얘가 안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을 활용해 먹을 일은 없다고요. 뭐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꼭 뒤집히기 때문에. 야, 너는 어제 새벽까지 술 처먹고 아직도 쌩쌩하냐? 아, 그것이 나는 또 비법이 있지. 몸에 참 좋은 해독 주스라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이 있어. 야, 어디 한번 줘봐. 먹어보게. 아따, 좋은 것을 어떻게 나눠 먹냐? 너도 돈 들여서 사 먹어야지. 그래도 하나만 주라. 공짜는 효과 없어. 사서 먹어. 너도 건강해지려면 직접 시켜 먹어.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하루 야채. 아침 저녁으로 먹어보고 느껴봐. 다이어트 하고 싶으세요? 술 좋아하세요? 피곤하세요? 몸부터 해독하세요. 이제 내 몸은 내가 챙깁시다.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해독 주스. 참 좋은 하루 야채 1588-6452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명인 힐링푸드. 네이버에서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명인 허브에서 명인 힐링푸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매품 청열주스 참 좋은 청아야채도 있습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5옥,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꿈랜드.com 055-533-9088 쇼앤침대에서 사용하시면 더욱 맛있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고민 좀 해봤어? 잠을 잘 자야 큰일을 하지. 추석 선물 중에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이번 추석 선물에는 숙면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어쩌다가 보니까 무슨 조그만 신문사 같은 데 들어가서 칼럼도 좀 쓰고 온라인에서 좀 쓰고 스타가 됐어. 이게 진짜 무명에 있는 사람을 박근혜가 스카우트해서 대변인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벼락출세를 한 사람이야. 근데 그 벼락출세가 너무 좋았던 거야. 미국까지 갔어.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일행이라고 하니까 막 교민들 나서가지고 난리 난 친 상황에서 그때 그 행적들을 보면은 얼마나 거들끌먹거렸는지가 다 나와요. 그런 애야. 벼락출세에 취해 있던 애야. 근데 지금이 와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라도 해야 뭐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때 그 영광이라는 게 그 영화를 되살려보려고 나왔는데 괜히 나왔다고 하면 자기 편 안 만들어지니까 박근혜 편을 들어주는 적이라도 해야 제기에 조금의 발판 마련되는 거고 책 한 권 더 팔리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새끼예요. 그쪽에서 윤창중 알아줄 것 같습니까? 청와대 같은 데서도 씨발 근본 없는 놈 들여다가 썼더니 사고나 치고 나서 지금도 일을 가슴일보가 손들었죠.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병우하고 조선일보 전면전 그리고 여기에 조선일보와 극우 세력들에게 다음에는 절대 정권을 넘기지 말아야 하겠다는 보수 세력들의 응집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의 자본이 결탁에 돼서 조선을 선두에 세워서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조선이 손드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요일 날 오늘 한 방이 없었으면 조선일보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더 이상 한 방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국회에서 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비박계까지 쿠데타를 성공하는 걸 조선이 보고 있었죠.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줄소환시켰죠. 줄소환시켜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와중에 죽었죠. 조선일보 가계도에 이 부인의 이름만 유일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게 미궁의 인물이었는데 그렇죠. 이성을 죽은 거예요. 네. 진짜예요? 네. 근데 아까 송 작가 이야기가 언론상에는 뭐 가족관계와 금전관계를 토로하는 유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러는데 사람이 죽었다면 아까 송 작가 말이 그랬잖아요. 왜 죽었는지는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음모론으로 가는 건데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신변 위협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그런 측면 때문에 그게 어떤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냐. 나는 한편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조선일보의 사장은 방상훈이고 그 동생인 방용훈이 코리안 호텔 사장이거든요. 그렇죠. 방상훈이 자기 이제 직원들에게 그 메일을 돌려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그 송희영 주필이 로비를 받고 한 것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측면이 단순하게 청와대의 싸움에서 졌다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은 털골 털고 가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들 반성할 건 반성하고 반격하겠다는 뜻인지는 지금 예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무조건 어떤 반성문이 아니라 반성문이라고 보여지는 임직원한테 보내는 메일에 송희영 주필 같은 사람들처럼 로비를 받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론으로서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지점 때문에 저는 그 조선일보가 아예 손을 들었다고 아직 단정 내리는 건 좀 힘들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잘 했는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어쨌든 자체 비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월요일 날 한 방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가 없는 한 방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봐? 네, 들어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지 않겠는가. 만약에 귀국하면서도 추가 한 방이 없으면 사실은 방상훈이 꼬리 내린 거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싸움을 끝나지 않는 싸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 뒤에는 그냥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차기 미래 권력과 이 나라 자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떻게 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는 한 방이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박근혜가 없는 한 방은 그냥 난투극밖에 안 되거든요. 박근혜가 있어야 지금 한 방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박근혜가 귀국하는 8일인가요?
이 정도 이제 귀국하면 추가 한 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때 추가 한 방이 없으면 골이 내리는 거다. 지금 내년 3월에 지금 종편 제어가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만약에 종편 제어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조선은 거의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종편은 간단하게 신문사 문 닫는 거하고 달라요. 종이신문은 완전히 그 하락세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들의 확장성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하기도 힘들어. 맨날 자전거나 이런 걸 걸고 현찰 주고 확장하기가 좀 힘들고 자기들도 원래 종편을 그 허가를 냈던 첫 번째 목적이 지면에서 TV 매체로 옮겨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이게 허가가 안 나면 이제 조선일보 그룹 전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건 그렇죠. 맞죠. 휘청거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코리아나 호텔의 지분 구조가 사실은 동생인 방영훈 씨가 사장으로는 돼 있지만 지분이 30%고요.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지분이 40%예요. 실제적인 대주주라고. 실제 오너의 가족이 일종의 자살을 통해서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희한한 거 차량은 방화대교 쪽에서 발견됐어. 근데 방화대교 쪽에서는 아예 수색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 사람이 차가 발견돼서 뭐 자살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 근처를 뒤져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수색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이 그것도 상류에 있는 공사장 소장이 우연히 지나다가 시체를 발견해서 바로 신분 확인이 돼버리는 이런 희한한 천국이 벌어졌는데 이틀 만에 끝났어 수사가. 정상적인 발인이나 부검도 거치지 않고 유서가 있어서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RCS랑도 비슷하고 모든 개념에서 지금 이 정부 안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내용하고 왠지 모르게 느낌이 쎄하게 비슷해요. 미치겠네 진짜. 근데 어쨌든 한강에 투신하면 대부분이 그 공사장으로 걸려요. 제 친구가 거기서 이제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공사하려고 섬을 만들잖아요. 여기에 다 걸린대요. 아 정말 끔찍하다 하대. 근데 조선일보가 지금 하는 게 큰 바람이나 큰 폭풍이 불 때 나무처럼 서 있다가 잡초로 이렇게 딱 변해가지고 고개 숙이는 그런 느낌인데 조선일보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이기는 놈 편. 만약 조선일보가 진 게임으로 이제 완패로 끝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배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조선일보를 다루는 법을 우리가 배운 거야. 명목상은 만약에 조선일보 쪽에 두 손을 든 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종편 때문이거든요. 종편밖에 없어요. 맞아. 종편 제어가가 한 5년 좀 남았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까지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산을 해봐도 조선일보는 종편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제일 커요. 그럼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55세 부인 이모 씨가 남편하고의 어떤 뭐 관계나 이런 부분 없이 이 사람도 재벌 부인이면 재산 부분이라든지 뭐 상속이라든지 많은 뒷얘기거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신상조차도 어느 언론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지난번에 롯데에서 죽었던 그 사람하고도 너무 비슷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패턴이. 롯데 부사장? 네. 부회장이었죠 그때. 이인원 씨. 그때 69세의 부회장이 죽어서야만 롯데에 대한 수사가 그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이것도 마치 어떤 연결고리처럼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걸 때려보면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의 죽음에 대한 걸 때려보면 제일 많이 기삭되는 검사는 코리아나 호텔에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다. 라는 내용이고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죽었네 조선일보 망조들었군. 김대중 정부 때 동아일보 사장 부인 자살하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도 훅 갔지. 이 내용이 계속해서 따라붙어서 돌아다녀요. 이건 뭔 구조야? 협박이야 뭐야? 기사에 대한 본질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런 옛날 기사들이 계속 붙어서 따라다니니까 검색되는 게 없어 본 기사는. 이렇게 조선이 피해를 입어도 종편을 얻잖아요. 얻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를 지키는 건데 사실상 지금 조선일보 영향력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예, 2%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종편이 갖고 있는 앞으로 수익 사업인 거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력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인지 아니면은 일단 몸을 낮춘 상태에서 훗날을 기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뭔가 미심쩍은 구석은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어쨌든 밤의 대통령과 낮의 대통령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촉발 지금 새누리당 김진태까지 나서서 지금 공격하고 인창지 팬티까지 벗어가면서 지금 싸우려고 지금 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이 그래도 꼬라지가 있지 이 정도 죽을 거냐. 그래서 저는 이 기점이 다시 재반격의 기점이 박근혜가 국내에 귀국했을 때 방한했을 때 귀국이 아니죠. 방한했을 때 한 방 날릴 거다라는 것이고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다. 예.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비한 놈들은요. 예를 들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몸을 낮추지만 만약에 저쪽이 권력이 없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또 물어뜯어요. 그럼요. 이게 잠복해 있는 일종의 무슨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놈이 있다. 또 모르죠. 종편 제어가 승인 받으면. 이게 재밌는 게 롯데에서 이인원이 어떤 역할이었냐면요. 신씨 일가들을 제외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평사원 출신이고 그렇죠.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은요. 방씨 일가를 제외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위치들이 다 비슷비슷해. 그런 사람들을 어떤 코어로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 실제 귀족들은 못 꺼내는 거지. 뭐 그런 측면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거지. 근데 자살 사건은 이게 꼭 우리나라는 꼭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자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적인 뭔가 있어서. 근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 해결 과정을 보면은 말도 안 되네요. 아까 송 작가 이야기 중에 하류 쪽을 흐르는 한강은 경사진이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요. 그렇다 보니까 왜 중간에 보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살짝 돌기는 해요. 지금 언론에서 나왔던 그 정도까지 도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심쩍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차가 서 있는 장소는 조사를 아예 안 하고 당연히 그 밑부터 조사를 하는 거지. 엉뚱한 데 가서 시체를 건져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상 의혹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죽이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착한 거야, 마음이. 얘들은 우리의 상식을 최근에 완전히 뛰어넘어주고 있어. 아니 생각보다 되게 착해 푸너님. 착하니까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착하다고 순진하다고 생각보다. 바보 같다 이거지. 모질이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약간 멍텅구리. 지금 여의도 쪽부터 한번 세봅시다. 여의도에 원효대교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긴 다리라고 하는 마포대교 있고 그다음에 서강대교 있고요. 그다음이 양화대교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성산대교, 가양대교, 방화대교, 행주대교 이게 하루 쪽으로 가는 순서거든요. 네. 어디서 투신했다고? 가양대교에서. 가양대교 투신했는데 어디서 발견됐다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김포 건너가려고 짓고 있는데 말이야. 그럼 그 사이가 어디 사이예요 그게? 행주대교 지나서 방화대교에서 투신을 했고 가양대교 인근이라고 발표를 했으나 실제로는 월드컵대교 공사장 쪽에서 발견된 걸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방화대교에서 차량이 있었어. 그러니까 방화대교에서 뛰어내렸을 것으로 봐. 그럼 방화대교에서 뛰어내렸으면 아래쪽으로 여의도 쪽으로 흘러가야 되잖아. 근데 그보다 위쪽에 있는 가양대교 쪽에서 발견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가양대교에서 200m 하류니까 약 있잖아. 2km를 떠밀려 온 거야, 상류로. 네, 맞아. 1km 이상을 떠밀려 올라온 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워낙